때는 1943년 11월 태평양 전쟁 중반이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무렵 미해병 제3사단을 중심으로 한 약 1만 4천여 명의 병력이 11월 1일 솔로몬 제도 북부 부겐빌섬 중부의 토로키나고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토로키나고 지역 270여 명의 일본군 수비대는 11월 1일 오후로 넘어오면서 거의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군은 남태평양 일본군 최대 근거지 라바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대병력을 상륙시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바울 바로 밑에 부겐빌에는 일본 육군 제17군 사령부를 비롯해 최소 3만 이상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미군이 상륙한 11월 1일 당일에도 라바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항공대를 보내 상륙하고 있는 병력과 선단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부겐빌에 상륙한 미해병대는 교두보를 확장하고 활주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부겐빌의 일본 지상군뿐 아니라 라바울의 일본 함대와 항공대도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군 사령부는 부겐빌 중부에 미군 대병력이 상륙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일본군은 목전까지 다가온 미군에 대한 반격 계획을 서둘러 짜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을 총괄하는 제8방명군은 토로키나고 전투가 거의 마무리된 11월 1일 오후 1시 20분 산하부대에 전문을 보내 토로키나곳에 상륙한 적을 해군과 협력해 경멸할 방침이고 제1항공전대 항공모함 3척에서 파견된 항공대가 1일 오후에 라바울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제1항공전대 항공대 파견 작전인 로호 작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실행 예정인 작전을 알린 것이 있는데요. 남태평양으로 새로 배치된 육군 제17사단에서 병력을 차출해서 1일 밤에 미군 상륙 지점인 토로키나곳 부근에 역상륙을 감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8방명군은 이 부대의 성격을 전문에서 결사부대라고 불렀는데요. 전문을 발신할 당시 이미 17사단 보병 54연대 2대대와 53년대 6중대 그리고 공병부대 일부와 통신부대를 합쳐 약 880명의 병력으로 부대의 지정까지 마치고 라바울에서의 출발 시간도 1일 오후 4시 반으로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실어 나를 해군 함정까지 전부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라바울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11월 1일 밤에 부겐빌에 역상륙할 일본군 부대는 제2기동결전대로 이름 지어졌는데 이 부대 소속이었던 제8방명군 참모 구노 키오노스케 소자의 전후 회고가 있습니다. 구노 소자는 11월 1일 아침 미군의 상륙 소식이 전해진 후 부겐빌의 제17군 소속 병력이 상륙지인 토로키나곳 근처까지 진출하는 데는 약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일본군 사령부가 추정했다고 전합니다. 그럼 미군의 상륙 초기에 혼란스러울 때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라바울에서 역상륙 부대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80명의 제2기동결전대는 제8방명군 산하 정예부대로 원래 라바울 지구의 방위를 위해 배치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작전이어서 오후 3시 병력들이 황급히 수송선단에 탑승을 시작했는데 오후 4시에 마침 미군 항공대가 라바울을 공습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공격을 피해 항구 밖으로 나가는 사이 시간은 지나갔고 수송선단은 원래 시간보다 훨씬 늦게나 되어서야 라바울을 출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11월 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부겐빌에 상륙할 예정이었으나 미군의 공습으로 상륙 시간도 거의 새벽으로 늦춰지게 되어서 결국 제2기동결전대의 부겐빌 역상륙 작전은 포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역상륙 작전이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현지 제17군 부대와의 작전 조정이나 적정 파악 등도 전혀 없었고 지형 정찰이나 부대의 전투 준비도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에 큰 의심이 들었다는 언급을 하면서 작전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행운이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 부겐빌에 상륙했던 미해병 제3사단 병력은 약 1만 4천 명으로 1천 명도 안 되는 일본군 병력이 상륙해봤자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결국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어떤 작전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당연한 사실만 한 번 더 깨닫게 된 채로 이렇게 일본군의 역상륙 작전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럼 미군이 상륙했을 때
부겐빌에 주둔하고 있던 제17군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가? 당시 제17군 작전 주임 참모였던 다마키 카즈요시 중좌의 전후 회고에 의하면 일본군은 부겐빌 남부 부인과 북부 북하 지역을 가장 중요시했고 토로키나고 지역은 지형상 대규모 상륙에 적합치 않다고 보았다는데요. 이것이 일본군 내부에서 강력한 선입관으로 작용해서 미군이 중부에 상륙한 이후에도 이를 소규모 양동작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남부 부겐빌의 주 병력을 중부로 쉽게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토로키나곳에 상륙한 미군 병력이 대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제17군에서는 많은 병력을 보내 이를 공격하기를 주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겐빌의 육군이 이렇게 미군 상륙 초반에 빠른 반격을 못하고 있을 때 미군 상륙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은 일본 해군이었습니다. 동부 뉴기니를 포함한 솔로몬의 지역의 일본 해군 최상급 단위는 남동 방면 함대이고 지휘관은 구사카 진이치 해군 중장이었습니다. 당시 라바울에는 구사카 사령장관 직할로 편성된 함대가 있었는데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1척으로 구성된 제1습격 부대가 있었고 경순양함 1척과 구축함 4척으로 구성된 제2습격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대를 합쳐서 연합습격부대라고 칭했습니다. 구사카 사령장관은 부겐빌로 향하는 미군 선단이 발견된 10월 31일 연합습격부대에 부겐빌섬 해역으로 즉각 출격해서 적함대와 수송선단을 포착, 경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습격부대의 함정들을 기간으로 편성된 이번 작전에는 중순양함 묘코와 하구로가 본대를 형성하고 오오모리 센타로 소장이 지휘를 맡습니다. 오오모리 센타로 소장은 전체 연합습격부대의 지휘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본대 이외에 제1경계대로 경순양함 센다이와 구축함 시구레, 사미다레, 시라츠위에 3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경계대로는 경순양함 아가노를 기함으로 하고 구축함 3척, 나가나미, 하츠카제, 와카츠키가 배속되었습니다. 제1경계대의 지휘는 이주인 마츠지 해군 소장, 제2경계대의 지휘관은 오오스기 모리카즈 소장입니다. 부겐빌로 출동하는 일본 연합습격부대에는 이렇게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2척, 그리고 구축함 6척으로 총 10척의 함정이 배속되었습니다. 일본 연합습격부대가 라바울에서 출항한 것은 11월 1일 오후 3시 30분이었습니다. 부겐빌 역상륙 부대를 태운 구축함 부대도 출항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병력과 물자의 탑재 작업이 늦어져서 오후 5시 30분이나 되어서야 라바울 인근에서 출항했고 오후 6시 30분에 연합습격부대와 해상에서 합류했지만 수송 구축함 중 1925년에 취역한 유은하기의 당시 최고 속도가 26노트에 불과했고 전체 함대의 진행은 가장 느린 배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군 지휘부는 이미 늦은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해가 진 이후인 오후 7시 45분부터 8시 53분까지 경순양함 센다이가 미군 항공기에 야간 폭격을 받아서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센다이에 폭탄이 명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야간 해상 폭격을 감행한 미군 항공기는 PBY 카탈리나의 검은색으로 도색을 하고 당시 야간 작전에 집중적으로 쓰인 블랙캣일 확률이 제일 높지만 어벤져 뇌격기와 리버레이터 폭격기도 레이더를 달고 당시 남태평양에서 야간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연합습격부대 지휘관 오오모리 소장은 이미 함대의 작전을 미군에 들켰다고 생각했고 구사카 사령장관에게 수송작전 포기를 제안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30분 육군 병력을 태운 구축함들은 라바울로 회항을 시작했고 연합습격부대 10척의 함정만 단독으로 부겐벨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센다이를 폭격했던 미군 항공기는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미해병 제3사단의 토로키나곳 상륙 당시 미해군 에런 메릴 소장의 태스크포스 39는 경순양함 4척과 구축함 8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미군 상륙을 지원하고자 부겐빌 북부 북하 지역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고 다시 내려와 쇼틀랜드의 일본군 기지에도 함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태스크포스 39는 쇼틀랜드 포격을 마치고 벨라라벨라 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는데 일본 함대가 라바울에서 출항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전투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릴 제독은 일본 함대가 분명히 상륙 당일 밤에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스크포스 39의 함정들, 특히 구축함들은 연속된 작전 수행으로 연료가 모자랐고 메릴 제독은 연료가 모자란 구축함들에게 뉴조지아 쪽으로 가서 연료 보급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오후 늦게까지 연료 보급을 전부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1월 1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토로키나곳 근처에 양육 작업이 늦어져서 화물수송선 4척은 상륙 당일인 1일에 양육을 못하고 일단 물러났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양육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릴 제독은 이 4척의 화물수송선을 무조건 보호해야 했습니다. 태스크포스 39의 수병들과 장교들은 상륙 전후로 계속된 작전으로 피로도가 가중되었으며 전날 밤부터 2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태스크포스 39의 미 경순양함 4척은 전부 1942년부터 취역하기 시작한 클리블랜드급이었는데 분류는 경순양함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의 중순양함과 거의 크기가 비슷했고 5인치 389 경장 양용포와 40mm 보포스, 20mm 오리콘 대공포를 다수 탑재해서 당대 최고 수준의 대공 능력을 가진 순양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주포로는 6인치 152mm 3연장 포탑 4기 총 12문을 탑재했고 33노트 시속 약 61km의 빠른 속도를 자랑해 여러 임무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브루클린급에 비해 장갑과 격벽을 강화하면서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어 격전지였던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 피격 후에도 버티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최신형 사격통제 레이더를 장비해 야간전과 대공전에서 명중률이 뛰어나서 2차 대전 당시 미해군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함들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은 1942년에서 46년 사이에 총 27척이 건조되었으며 이는 미해군 역사상 가장 많이 건조된 순양함급입니다. 이날 미함대 태스크포스 39의 제12 순양함 전대에는 기암 몬필리어와 콜럼비아, 클리블랜드, 덴버가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 39의 구축함 부대는 제23 구축함 전대였는데 제23 구축함 전대는 45와 46 구축함 분대로 나뉘어졌고 각 분대에는 4척씩의 구축함이 배속되었습니다. 제45 구축함 분대의 지휘관은 알리 버크 대령, 제46 구축함 분대의 지휘관은 버나드 오스틴 중령이었습니다. 함대 전체 지휘관은 에런 메릴 소장입니다. 최강 경순양함 4척과 구축함 8척이 모인 미함대 태스크포스 39는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미함대는 전력면에서는 지금 내려오는 일본 함대보다 우수했지만 야간 전투에 특히 강점을 가진 일본 함대를 어떻게 맞아 싸우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메릴 제독이 일본 함대와 전투를 벌이기를 원했던 해역은 바로 이쯤 미해병대가 상륙한 엠프러스 오거스타만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이었습니다. 메릴 제독으로서는 일본 함대가 만에 진입해서 상륙부대와 남은 수송선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일본 함대를 북엔빌에서 바다 쪽으로 점점 밀어내는 식으로 전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 39는 미해군의 남태평양에서의 주축함대였기 때문에 필사의 전투를 벌여 일본 함대를 괴멸시키고 우리도 피해를 입는 것보다 이번에는 일본 함대를 최대한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다음 작전을 펼치는 데 유리하다고 메릴 제독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제 벌어질 해전에서 메릴 제독의 생각이 그대로 실현될지 미해군과 일본 해군의 대회전,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진행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